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드림플로의 윤석열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요. 개발 생산성과 도메인 주도 개발, 그리고 다양한 생성형 AI 도구의 접목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과연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개발 생산성이 뭘까? 여기서부터 사실 저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저희 회사에서 주로 하는 내용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업 컨설팅이나 교육, 그리고 뭐 기업 소프트웨어 수준 능력 평가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기반의 생산성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기업에서 다양한 고민과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개발 생산성입니다. 직원들이 아무리 많고 그리고 제품을 이제 잘 개발을 하고 있어도 원래 이제 제조업이랑 좀 비교를 하잖아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제조업도 결국은 얼마나 빠르게 그 제품들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익이 달라지듯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이 소스 코드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요 자체 행위가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져야 결국은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SI 같은 그런 분야에도 마찬가지고, 또 실제로 어떤 밸류를 주는 마켓에 이제 밸류를 주는 어떤 스타트업이나 이런 제품들에도 당연히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개발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어떤 게 개발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코드를 일단 빠르게 만드는 거, 요 자체. 이게 결국은 이제 코딩을 빠르게 하는 거. 약간 요런 개념으로 개발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개발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어떤 형태의 코드로 이제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제 코드를 만드는 그 어떤 단계들이나 또 아웃풋이 반복적이고 단순한 코딩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발 생산성은 사실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굉장히 자동화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뭐 어떤 그 개발 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오류들을 수정하는 데에도 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코딩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성형 AI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컨텍스트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작은 범위에서의 코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요즘에 계속 챗GPT가 많이 발전을 하죠. 그래서 컨텍스트의 양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일관성을 맞춰 나가는 이 코딩이라고 하는 행위는 작으면 작을수록 이 적중률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발 생산성의 개념은요, 사실 코드의 품질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어떤 제조업으로 생각하시면은 어떤 제품들을 막 생산하는 요런 게 1번이라고 하면 그 만든 제품이 올바르게 만들어졌느냐, 품질이 높으냐라는 얘기는 사실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코드의 품질을 높이는 과정 자체도 결국은 개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 품질을 높이는 방법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시면 이미 만든 소스를 다시 리엔지니어링 한다고 하죠. 또는 리팩토링 한다고 하는데, 그런 리팩토링을 통해서 가독성이나 유지 보수가 쉬운 코드로 변경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생성형 AI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생각보다 이 두 번째 파트에서 생성형 AI가 굉장히 강력해요.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틀이 나온 소스를 조금 더 포멀한 표현으로, 그리고 조금 더 오류가 없을 것 같은 패턴을 적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변경하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생성형 AI는 그냥 아주 러프하고 창의적인 걸 요구하면 정말로 창의적으로 나와요. 근데 소스를 만드는 요 코딩이라고 하는 행위는
너무 창의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디버깅이라는 것도 있고 또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어떤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제공을 한 그 소스 내에서 품질을 높이는 과정은 상당히 적중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 코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테스트 코드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제가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면서 다른 기업에 많이 물어봐요. 이 코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십니까? 혹시 테스트 같은 거 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심지어는 CI/CD를 적용한 회사도 테스트를 안 한다고 할 정도로 이 테스트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들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드는 걸 알기 때문에 쉽사리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생성형 AI가 이 기존의 이 소스를 보고 이 소스에 대응하는 커버리지를 다 채울 수 있는 형태의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달라라고 하면 상당히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품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성형 AI를 쓰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사실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아키텍처 관점에서도 이 개발 생산성이라는 걸 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그 과정은요. 코딩은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의 아주 일부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관점에서의 생산성을 보면은 굉장히 거시적인 시점, 관점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한 어떤 기술 셋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동돼야 하는 상당히 고수준의 어떤 논리력을 요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도움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힌트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이걸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한다거나 또 개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자동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아직은 좀 허들이 좀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 생산성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프로덕션 수준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소프트웨어 공학이 뒷받침하는 아키텍처 관점에서의 뷰가 좀 필요합니다. 일례로 이제 최근에 아주 관심도가 계속 지금도 높죠. MSA 아키텍처를 적용하겠다 뭐 이런 그죠?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하기에도 실제로 어떤 소스를 만드는 그 행위가 어떤 컨테이너나 인프라나 또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거나 또 서비스 메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의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초기에 잘 잡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헥사곤 아키텍처 같은 것들을 좀 고려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소프트웨어 공학이 뒷받침하는 아키텍처가 최근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냐면 결국 비즈니스를 표현하는 방법은 점점 더 단순화됩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실제로 구동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셋들은 상당히 일반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생성형 AI를 통해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된다면 사실 비즈니스, 핵심 비즈니스를 도메인화하고 그거를 이 기술 세트에 어떻게 보면은 껴넣는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오른쪽에 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 육각형의 바깥에 있는 부분들이 기술이에요. 육각형의 안쪽에 있는 것들이 비즈니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 부분을 좀 도움을 받고 상당히 심플하고 정교하게 만들어내면 그 이후 부분은 어느 정도 자동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DDD예요. 결국은 점진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어려워지고 복잡해진다는 게 기본 전제죠. 그래서 이 DDD 패턴을 적용해서 비즈니스랑 기술도 분리하고 이 기술의 복잡성을 이 시간에 따라서 점점점 복잡해지는 것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이런 아키텍처로 소프트웨어를 기존에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생성형 AI를 이제 곧 활용을 할 건데, 또는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복잡하고 큰 모델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한정된 맥락, 우리가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부르는데, 그 영역으로 쪼개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의 수준, 그리고 문제의 크기를 충분한 만큼 낮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프로블럼 스페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컴플렉시티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덧 요구사항이 1개, 2개, 3개 붙고, 또 이제 다르게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외부 서비스 연동이라든지 또는 뭐 서비스 확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나면 급격하게 어려워지는, 또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플렉시티가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도메인 사이즈의 크기를 작게 가져가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이제 코딩 또는 개발자의 시각에서 어떤 그 도메인들이 정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유비쿼터스 언어라고 해서 실제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을 활용하는 게 또 이 개발을 할 때 생산성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건 이제 실제 개발하는데도 마찬가지지만 그 LLM 같이 생성형 AI에서도요, 일반적인 영역에서 이 객체 지향이나 도메인 언어를 유비쿼터스 언어로 잘 정의해 놓으면 설계나 개발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언어의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물론 전문적인 영역,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뭐 의료다, 그죠? 아니면은 뭐 아주 경영이다, 또는 뭐 은행의 어떤 특정 시스템이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도메인, 일반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 도메인 언어 특성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별도의 도움을 통해서 이해도를 올려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영역에서는 상당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이런 거를 못 쓰는 건 아니고요. 이 LLM 또는 생성형 AI에게 이런 API에 대한 지식이나 학습 이런 것들을 좀 시켜서 그 어떤 사전을 내부적으로 만들게 하면 이 역시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서두에 이런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또 개발 생산성이 어떤 것들이 있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다른 어떤 솔루션이나 모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가 챗GPT를 활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개발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간단하게는 당연히 채팅으로 뭔가 이제 시작을 하겠죠, 저희가. 근데 어떤 거를 처음에 받을 수 있냐면, 소프트웨어 개발의 서두, 결국 요구사항이나 설계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내용들을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뭐 아주 보편적인 도메인에서는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요. 또 유사한 어떤 모델들이 많이 있는 그 도메인일수록 훨씬 좋은 이그젬플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제가 이제 채팅으로 예시를 들었는데, 뭐 온라인 펫 용품 샵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 시스템 요구사항과 도메인 정보를 정리해달라라고 제가 요청을 한다면,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기능적 요구사항이나 비기능적 요구사항 같이 우리가 요 온라인 펫 용품 샵이라는 거를 만들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을 쭉 정리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 영역의 경우에는 기존 어떤 상세한 요구사항이나 제약사항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소스 코드를 획득하는 데에도 이거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채팅은 아시다시피 앞에 있는 컨텍스트를 계속 끌고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획득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요구사항이나 설계 부분들을 이 챗GPT한테 요청을 했다면, 그 내용을 들고 설계 스펙이나 소스 코드로 표현을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그 어떤 기술을 쓸 거고 어느 정도 규모의 또는 어떤 형태의 소스 코드를 달라라는 형태로 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을 만들 건데 뭐 스프링을 쓰고 자바를 어떻게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프로젝트 구조 같은 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우측처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요 API에 도메인 코드 작성해줘라고 하면 지금 도메인 모델을 작성하고 그 도메인 모델의 어떤 이그젬플들을 쭉 나오게 하는 거를 보실 수 있고 이런 소스 코드를 만들 때는 지금 그 보시는 것처럼 이 마크다운 문법이 적용이 되는데 저런 코드 블럭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일부 소스 코드들을 우리가 획득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획득한 소스 코드의 품질이 사실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비즈니스 도메인과 로직에 대한 그 아키텍처로 기술의 어려운 부분들을 빼고 실제 비즈니스를 넣을 수 있는 형태로 소스 코드를 요청한다면 생각보다 정확하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용법으로는 우리가 개발 산출물들을 획득할 수 있어요. 소스 코드를 또 이 컨텍스트 앞서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또 산출물들을 받을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이런 챗GPT에서는 개발 산출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뭐 그림 같은 거겠죠. 아무래도 다이어그램 같이. 그래서 그림을 그려줘라고 하면 달리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기도 합니다만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는 AI는 사실 다이어그램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힘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흉내만 내는 그런 그림이 대부분 나오고요.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개발 산출물을 얻고자 한다면 지금 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플랜트 UML이나 머메이드 같이 텍스트 투 다이어그램, 텍스트 투 이미지를 지원하는 이런 외부의 시스템들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산출물 자체 이제 심도는 높지 않아요. 그래서 가벼운 수준에서만 참고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그럼 설계를 하고 구현을 지원하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AI 툴들은 없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실제 예제 그 프로덕션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지금 예시로 가져온 요 프로그램은요.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런 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씩 제가 가져온 거니까 꼭 요것만 이렇게 써야 한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 요런 형태로 연구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보시는 게 크루 AI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컨셉으로 이 작업을 자동화하려고 하냐면 멀티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각자 그 에이전트라고 하는 단위로 AI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정해 놓고요. 그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각각의 에이전트가 어떤 전문가스러운 활동을 하도록 격리시키는 거죠. 원래는 이제 하나의 만약에 머리가 하나의 에이전트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각각의 역할 부여를 해서 너는 뭐 아키텍트야, 너는 개발자야, 너는 뭐 QA야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역할을 주는 거죠. 그리고 태스크라고 불리는 이제 작업이라고 하는 단위를 주면 이 크루 AI가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에이전트에게 그 태스크를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핑퐁하면서 일을 처리할 수도 있고요. 또 태스크가 처리가 되면 다음 태스크, 다음 태스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치 이제 전문가들이 여럿 있는 하나의 팀이 이런 복합적인 일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동화 프로세스를 하기 위한 특화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챗GPT에도 이제 적용이 좀 돼 있어요. 어디에 적용이 돼 있냐면 그 API 중에 어시스턴트 많이 들어보셨죠? 챗GPT 어시스턴트가 딱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게 돼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그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애가 하나의 에이전트예요. 그리고 그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어떤 대화를 우리가 시도를 하면은요. 챗GPT 상에서는 스레드라는 걸로 이제 그 대화의 이력이 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화가 항상 1대1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에이전트가 또 올 수도 있어서 이 챗GPT 어시스턴트도 마찬가지로
이 스레드는 계속 유지를 하되 그 스레드에 여러 에이전트들이 들어오면서 어시스턴트들이 들어오면서 대화를 해서 더 전문성을 늘리는 그런 형태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이에요. 요거는 GPT 엔지니어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그 내부에 일련의 이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많이 이제 연구가 됐는데 개발 과정을 좀 모사해놨어요.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려면 뭐 설계를 하고, 그죠? 설계한 결과를 어디에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내용을 가지고 코딩을 하고, 기능을 넣고, 이제 이런 반복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쭉 자동화해 놓은 어떤 도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효율이나 사용의 용이성이나 이런 거는 좋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큰 목표만 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발하는 프로세스들을 쭉 태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든 코드가 오류율이 좀 있고요. 그리고 디버깅도 당연히 어렵죠. 사람이 다 만든 게 아니니까. 그리고 품질 편차가 굉장히 커요. 이게 저희가 LLM을 통해서 뭔가를 시킬 때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내포를 해야 걱정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나올지 안 나올지 해봐야 알아요. 직접 아웃풋을 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일일이 터치하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MS Ease 같은 툴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어떤 형태로 사실은 접근을 하냐면 그 일련의 자동 소스 생성 엔진이 내부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사실은 AI랑은 상관이 없는 기능이죠. 그러면 그 자동 소스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어떤 다이어그램 형태의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잖아요. 그 그림을 해석해서 이제 소스로 아웃풋을 내는 거죠. 그러면은 LLM이 해야 되는 역할이 소스를 전부 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소스는 이제 기계적으로 만들게 되는 거고 다이어그램을 최대한 만들어내는데 힘을 쏟는 거예요. 네, 이런 어떤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련의 코딩이라고 하는 행위를 추상화해 놨기 때문에 LLM이 훨씬 더 잘 소스 코드를 만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어떤 방법 중에 코딩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자동화 프로세스에 맡겨서 해야겠다. 이제 이런 접근법이고요. 아직 이 부분은 계속 연구 중이니까 실제 개발자들의 어떤 역량을 올리고 개발자들이 더 빠르게 코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는 툴들은 코딩을 보조해주는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요. 커서 아이디라고 하고요. 이 커서 아이디는요. 아이디 전체가 AI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컨셉이냐면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폴더 파일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폴더 파일에서 에디트를 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디버그를 할 수 있고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개발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툴의 모든 기능이 AI에 붙어 있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코딩을 하는 도중에 어떤 그 소스의 어떤 편집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우측에 보면 채팅 인터페이스 같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할 수도 있어요. 일종의 이건 챗 기능이죠. 그리고 터미널도 있어서 터미널에서 내가 어떤 그 빌드를 한다거나 실행을 한다거나 했을 때 대부분 이제 오류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오류를 아이디 레벨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LLM에서 던져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좀 중요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멘션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일종의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참고 자료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코드 베이스를 갖고 온다든지 코드 베이스는 이제 내가 지금 오픈해 놓은 이 편집을 하기 위해서 오픈해 놓은 프로젝트나 파일들 전부를 의미하는데 코드 베이스를 인풋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웹에 있는 자료, 특히 우리가
이 개발 관련해서 생성형 AI에게 물어보면은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내가 이런 기능을 하고 싶은데 이 프레임워크를 쓰면은 어떻게 써야 되지? 왜냐하면은 프레임워크나 이런 제품들은 저희가 도큐먼트를 다 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이런 거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현재 내가 사용하는 버전이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는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못 써요, 생각보다. 그리고 실제 개발자들이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커서 아이디는 멘션이라는 기능 중에 덕스라고 해서 실제 개발 그 레퍼런스 페이지를 가져올 수 있어요. 렉으로. 그래서 내가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리액트 JS의 몇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버전의 어떤 특정 메소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 걸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개발자 레벨에서 상당히 유용한 인터페이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써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또 소개해드릴 거는 이런 코파일럿 계열이에요. 코파일럿. 그래서 이 코파일럿은 이미 GitHub에서 그 소스 학습을 기반으로 MS에서 서비스를 하는 코딩 보조 AI인데요. 원래 얘가 처음 나왔을 때는 소스를 자동으로 완성시켜주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텍스트 에디터에 여러분들 혹시 뭐 오늘 개발 좀 해볼까? 이러고 에디터 딱 키면은 사실 별로 할 일 없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 머릿속으로 다 정리가 돼야 코딩을 시작할 수 있는데 얘는 몇 글자 치지 않았는데 다음 너 이거 혹시 필요하니? 이러면서 그 레코멘드 하는 그런 형태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초창기부터 써봤는데 그때는 굉장히 적중률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GPT 수준이 많이 올라서 제가 원하는 의도를 생각보다 정확하게 얘가 알고 있고요. 제가 다음에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도 미리 다 레코멘드 합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몇 글자 쓰고 탭, 몇 글자 쓰고 탭 이렇게 코딩을 하거든요. 네, 이런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 여기 보시는 요 인터페이스인데 채팅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아까 커서 아이디처럼 우측에 이제 채팅을 통해서 뭔가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좀 재밌는 게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자바 언어를 쓰다 보니까 이제 인텔리제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해요. 근데 인텔리제이에서의 저 코파일럿 채팅은 아직 베타예요. VS 코드에서는 무료지만. 근데 얘네들이 좀 좋은 점이 있어요. 얘네들이 뭐가 좋냐면 일종의 아까 이제 커서랑 좀 비슷한 컨셉인데 아이디의 레벨에서 이 채팅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한 키워드나 질문을 했을 때 그 키워드와 질문과 연관된 소스 코드들을 같이 묶어서 보내줘요. 컨텍스트 윈도우 크기가 충분히 커서 가능한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기존에 짰던 코드와 유사한 형태로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할 때 굉장히 빨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코파일럿도 좀 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커밋 메시지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이거 생각보다 귀찮죠. 네, 근데 그런 거를 기존 소스와 디프해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얘가 알아서 커밋 메시지로 작성을 해주고 또 여기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제가 뭐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VS 코드 자체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터미널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이런 일종의 전문가 같은 거예요. 그 전문가를 호출해서 그 전문가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다. 근데 요거는 유료겠죠. 네, 아까 커서 아이디도 사실은 유료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뭐냐면 개발에 이렇게 참조를 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이 개발물이 외부로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로컬 LLM을 지원하는 코딩 보조 플러그인도 있어요. 지금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Continue라고 하는 그 플러그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내 보안이나 이런 문제로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발자들의 생산성을 올리고 싶으신 니즈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이 로컬 LLM을 지원하는 요 컨티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고요. 요거와 별도로 그 LLM 프로바이더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오픈 소스로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서비스, 인프런스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고 얘네들을 설치를 해서 저 컨티뉴랑 연결을 하면 아까 보셨던 그 커서나 아니면 코파일럿 같은 그런 형태의 코딩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 LLM 프로바이더를 사용을 하실 때 이 사회 환경에 맞춰서 모델들을 검토하고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가장 결정을 좀 하셔야 되는 거는 만약에 이걸 도입을 한다면 그냥 단순히 개발자 로컬 환경에다가 할 거냐 이 모델 서빙하는 거를 아니면 이 폐쇄형 환경에 어떤 서버를 구축을 하고 할 거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 프로바이더들이 실제로 그러면은 어떤 모델을 써서 하냐라고 봤을 때 제가 요즘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이런 코딩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뭐 대표적으로는 뭐 코들라마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거 이외에도 상당히 많고 또 이 미스트랄사에서 만든 요 미스트랄 모델도 좋고 믹스트랄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GPT-4와 같은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델도 있거든요. 물론 사양은 좀 있습니다만 저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충분히 외부의 어떤 소스 누출을 막으면서도 개발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요. 자, 먼저 개발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다양한 뷰가 필요한 거 서두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코딩을 어떻게 더 한다라는 그런 컨셉보다는 소프트웨어 공학을 기반으로 해서 아키텍처링, 코드 품질, 생산 전 과정에서 개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일부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성형 AI 소프트웨어가 출시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회사와 비즈니스에 맞게 어떤 형태로 AI 소프트웨어를 도입할지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되어야 하고 이게 지금 시대는요. 오늘 배운 게 바로 구버전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트라이 하시고 공부하시고 팔로우업 하셔서 더 많은 생산성 증대를 이루실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